2025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전 세계 공급망에 충격파가 밀려왔습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로 히토류 수출 통제를 급격히 강화했고 그 여파는 한국의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을 직격했죠. 로이터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한국 기업들은 전례 없는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 혼돈의 한가운데서 한 화교 출신 무역 담당자가 나섰습니다. 그가 만든 신뢰 기반 공급망이 어떻게 한국 기업을 구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서울 강남 아침 햇살이 유리 빌딩 숲을 비추던 날이었습니다. 리카이 샹은 사무실 창가에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들고 서 있었어요. 화교 3세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그는 이제 한국 대기업의 무역부서에서 일하는 담당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어와 한국어 두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에게 오늘 아침은 특별히 무겁게 느껴졌죠. 핸드폰 화면 속 뉴스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중국 정부가 히토류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카이는 커피 향을 맡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흐르고 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 오늘은 왠지 불안하게만 보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왔고 모든 팀원들이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회의 테이블을 비췄습니다. 팀장은 말없이 A4 용지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중국이 미중 갈등 보복으로 히토류 통제를 강화한다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카이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 기업의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료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미국의 관세 압박에 맞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낸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한국으로 고스란히 넘어오고 있었어요. 중국산 히토류 자원이 막히면 한국의 첨단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이슈가 아니었어요.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였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카이에게 쏠렸습니다. 중국과 연결된 유일한 담당자였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회피가 아니라 두려움이 담겨 있었어요.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카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강남대로의 차들이 끝없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익숙한 풍경 뒤로 보이지 않는 불안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서 한 줄이 취소될 수 있다는 두려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공기처럼 회의실을 채웠어요. 팀장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중 갈등에 한국이 끼었고 한 회사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거라는 말이 회의실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어요. 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푸른 하늘과 겹쳐 보였습니다. 한국 기업에 몸담은 화교로서 그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중국과 한국 두 나라 사이에서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오자 공급망 루트 지도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중국발 자원 루트들이 하나둘씩 꺼져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카이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화면에는 계약 체결 수치, 납기일, 반도체용 히토류 재고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점점 검게 변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하나씩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카이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그는 불안만을 느꼈습니다. 손에 든 스마트폰을 켜자 뉴스 알림이 또 떴어요.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하면서 한국 기업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그 피해는 한국 같은 중간 국가들이 먼저 받을 거라는 분석이 이어졌어요. 카이는 가방에서 회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두운 버스 안에서 핸드폰 불빛으로 그 자료를 다시 읽었어요.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는 모습이었죠.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르내렸고 차가운 밤 공기가 버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집에 도착한 카이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화면 불빛만으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공급망 데이터를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희토류의 양, 한국 기업이 의존하는 비율, 대체 가능한 공급원.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카이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산 희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만약 공급이 끊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건 곧 일자리의 상실이고 경제의 타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는 더욱 긴박했습니다. 임원진이 직접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고 모두가 침묵 속에서 자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무의 질문이 떨어졌습니다. 미중 갈등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니 장기전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책이 있냐는 물음이었어요. 그 질문에 아무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카이는 손에 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대체 루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상무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카이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중국 외에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를 통한 우회 루트를 제시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하다고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독립적인 공급망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임원 한 명이 비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카이는 잠시 멈칫했어요. 초기 비용은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강대국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필수라고 덧붙였죠.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카이에게 이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카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맞겠다고요. 짧지만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카이는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무슨 일을 맡은 건지 실감이 났어요. 한국 기업의 운명이 어쩌면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카이는 혼자 남아 야근을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그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언제 시작됐는지,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어떤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품목이 영향을 받는지, 한국 기업 중 누가 가장 취약한지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밤은 여전히 밝았어요. 네온사인들이 하늘을 물들이고 차들이 쉼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알고 있었어요. 저 불빛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지를. 공장 노동자들, 중소기업 사장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들. 그들 모두가 이 위기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카이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옛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물었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다들 긴장하고 있다고요. 미국 때문에 정부가 강경해졌고 희토류 수출 심사가 엄청 까다로워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는 한국 같은 나라들에게 먼저 닥쳤습니다.
그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체 루트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씩 검토했어요. 호주의 광산회사, 베트남의 가공업체, 말레이시아의 물류 허브. 각각의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카이의 커피잔은 벌써 세 번째였어요.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새벽 1시 카이는 마침내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대체 공급망 구축 계획이었어요. 3개의 주요 루트, 12개의 협력사, 예상 소요 기간 6개월. 모든 것이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피곤했지만 묘한 성취감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지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낼 거라고.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한국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리고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한산한 도로를 택시가 달렸습니다. 카이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숫자와 루트가 맴돌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인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가.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택시가 멈췄어요. 집 앞이었습니다. 카이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죠. 하지만 카이는 알고 있었어요. 별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그를 감쌌습니다. 카이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카이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설렘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시작이라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미중 갈등이라는 거대한 게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카이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어요. 짧은 잠이라도 자야 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카이는 사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이었어요. 동이 트는 하늘 아래 빌딩들이 하나둘씩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커피 대신 노트북을 먼저 켰어요. 어젯밤 완성한 공급망 루트 차트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선들이 지도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각각의 선은 하나의 가능성이었고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카이는 마우스를 움직여 첫 번째 루트를 클릭했어요. 호주발 히토류 공급 경로였습니다.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모든 단계를 표시했어요. 중국 외 자원 공급국, 대체 광물 기술, 한국 기업 내부 재고 최적화.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야 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이의 자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와 있었냐는 눈빛이었죠. 카이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로 모이자는 손짓을 했어요. 오전 9시 팀원 전체가 화이트보드 앞에 모였습니다. 카이는 보드마커를 들고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3개의 화살표가 뻗어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호주, 두 번째는 베트남, 세 번째는 말레이시아를 가리켰어요. 팀원들은 숨죽이며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회 루트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자는 계획이었습니다. 한 팀원이 우려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카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큰 글씨로 숫자 하나를 적었어요. 6개월. 예상 소요 기간이었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카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그의 표정에 담겨 있었어요. 그는 다시 보드마커를 들고 세부 계획을 적어 나갔습니다. 1단계 협력사 발굴, 2단계 계약 협상, 3단계 물류체계 구축, 4단계 시범 운영, 5단계 전면 가동. 각 단계마다 체크리스트가 붙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팀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는 화교로서의 이중 정체성을 최대한 활용했어요. 중국어로 된 자료를 빠르게 읽어내고 한국어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양쪽 언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정보를 분석했어요. 중국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한국 기업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3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글로벌 공급망 지도가, 두 번째 화면에는 계약서 초안이, 세 번째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 피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카이의 손은 쉴 새 없이 키보드와 마우스 사이를 오갔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카이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동료 하나가 샌드위치를 가져다 줬어요. 카이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손으로 샌드위치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계속 타이핑을 했어요. 화면에는 호주의 광산 회사 리스트가 떠 있었습니다. 각 회사의 생산량, 신뢰도, 한국과의 거래 이력, 모든 정보를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했어요. 그러다 한 회사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퍼스 인근의 중견 광산업체였어요. 생산량은 크지 않았지만 품질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카이는 그 회사 이름에 별표를 쳤어요. 오후 3시 첫 번째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주의 광산 회사 담당자였어요. 영어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카이는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했어요. 한국 기업이 안정적인 히토류 공급선을 찾고 있다고, 장기 계약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카이는 준비한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어요. 통화가 끝나고 그는 잠시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첫걸음을 뗀 거예요. 작은 진전이었지만 시작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추가 히토류 통제 방안을 발표한 거예요. 기존보다 더 강력한 수출 제한이었습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어요. 팀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카이도 뉴스 속보를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예상보다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팀장이 카이의 자리로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계획을 앞당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카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다고, 더 빨리 움직이겠다고 무언의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카이는 베트남 가공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 좋은 시간이었어요. 베트남어는 서툴렀지만 영어와 중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상대방은 한국 시장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카이는 장기 계약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기술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거였어요.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였어요. 통화가 끝나고 카이는 두 번째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카이뿐만 아니라 몇몇 팀원들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어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한 명 한 명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움을 전하는 작은 제스처였어요. 팀원들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함께 이겨내자는 무언의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카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어요. 국제 전화를 걸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의 루트를 동시에 진행했어요.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하나로 우회했습니다. 유연하게 하지만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다이어리는 빽빽한 스케줄로 가득 찼습니다. 월요일 오전 호주 업체와 화상회의, 화요일 오후 베트남 담당자 면담, 수요일 저녁 말레이시아 물류업체 협의.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광산 회사가 계약서 초안을 보내온 거예요.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협상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카이는 법무팀과 함께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했어요. 밤을 새워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수정된 계약서를 보냈어요.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 카이는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긴장되는 시간이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조건을 수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루트가 뚫린 순간이었습니다. 카이는 팀원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환호가 터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오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카이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첫 번째 체크박스에 진하게 표시를 했어요. 1단계 완료. 하지만 2단계, 3단계, 4단계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베트남 업체에 연락을 취했어요. 호주에서의 성공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어요. 한편 바깥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중국은 더 많은 품목의 수출 제한을 걸었고 미국은 추가 관세로 맞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그 사이에서 휘청거렸어요.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와 반도체 업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스마다 위기를 경고하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카이는 그런 뉴스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카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턱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베트남 업체와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가격 조건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카이는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강조했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어요. 두 번째 루트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물류업체와의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리스크를 우려했고 초기 투자 비용을 꺼렸습니다. 카이는 여러 차례 화상회의를 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주고 시장 전망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카이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직접 말레이시아로 가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상사는 출장을 승인했습니다. 3일 후 카이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어요. 쿠알라룸푸르행 항공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그는 노트북을 펼쳤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완벽해야 했어요. 실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5시간의 비행 끝에 카이는 말레이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그는 곧바로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말레이시아 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화교 사업가였어요. 카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 시장의 잠재력, 안정적인 물동량, 장기 계약의 이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카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자신도 화교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중국어로 자신의 배경을 설명했어요. 두 문화 사이에서 자란 이야기,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느낀 점, 신뢰의 중요성.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같은 화교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카이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업 이야기, 가족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카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이번엔 더 인간적인 접근으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만들자고 말했어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재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3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카이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일주일 후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진행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 루트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카이는 사무실에서 조용히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해냈습니다. 세 개의 대체 루트를 모두 확보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작동시켜야 했어요. 팀은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검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납기일을 조율했어요. 카이는 엔지니어 팀과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새로운 공급원에서 들어오는 자원의 품질을 검증해야 했거든요. 샘플을 받아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카이의 캘린더는 빨간 표시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날이 중요한 날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시범 선적이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호주에서 출발한 히토류 원료였습니다. 카이는 인천항으로 향했어요. 컨테이너가 하역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렸어요. 그 안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수가 시작됐습니다. 품질 담당자들이 샘플을 채취하고 즉석에서 간이 테스트를 진행했어요. 카이는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30분이 흘렀어요. 담당자가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합격이었어요. 품질 기준을 통과한 겁니다. 카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첫 번째 시범 선적 성공. 이 소식은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임원진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카이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성공이 모든 걸 보장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했어요. 그는 다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재고 수준, 운송 일정, 품질 데이터,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추적했어요. 2주 후 베트남에서도 선적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품질 검사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말레이시아 루트도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루트가 모두 작동하고 있었어요. 카이가 구상했던 대체 공급망이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낮아졌어요. 한국 기업의 생산 라인은 안정적으로 돌아갔습니다. 위기를 돌파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카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것을. 미중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언제든 새로운 변수가 터질 수 있었어요. 그는 계속 경계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글로벌 뉴스를 체크하고 공급망 데이터를 모니터링했어요. 작은 이상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팀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헤쳐나간 전우들이었죠. 어느 날 저녁 카이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일터였습니다. 카이는 자신이 한 일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랐어요. 한국 기업을, 한국 경제를 지키는데 작은 역할이라도 했기를 바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주 업체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달 선적 일정을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카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카이가 구축한 대체 공급망은 이제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추가 조치를 발표한 거예요. 히토류뿐만 아니라 관련 가공 기술까지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중국은 카드를 하나하나 꺼내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 공급망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카이의 회사는 달랐습니다.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전 10시 첫 번째 긴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협력사로부터였어요. 중국발 자원이 막히면서 급하게 대체 공급원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이는 즉시 재고 현황을 확인했어요.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루트를 통해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협력사에 회신을 보냈어요. 공급 가능하다고 기존 납기보다 12시간 앞당길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협력사 담당자는 놀랐을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빠른 납기를 제시받은 거니까요. 오후 2시 출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물류팀이 즉각 움직였어요. 컨테이너가 준비되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업계에 퍼졌습니다. 카이의 회사가 중국 리스크를 완전히 우회했다는 소문이었어요. 다른 기업들이 허둥대는 동안 이 회사만은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카이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다른 회사들의 문의였습니다. 어떻게 했느냐고 자신들도 도울 수 있느냐고 물어왔어요. 카이는 정중하게 답변했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우선은 기존 파트너사들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신뢰가 먼저였으니까요. 뉴스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히토류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중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요청했어요. 어떤 회사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회사는 조용히 일했어요. 언론 플레이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했으니까요. 카이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어요. 오후 5시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모였어요. 지난 3개월의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공급량, 납기 준수율, 품질 합격률. 모든 지표가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팀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어요.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모두 뿌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해냈다는 자부심이 그들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팀장이 카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다는 무언의 칭찬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업체로부터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가공 설비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 주 선적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미 다음 주 물량을 기다리는 협력사들이 있었습니다.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었어요. 카이는 즉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 루트에서 물량을 당겨올 수 있는지 확인했어요. 재고를 재조정하고 운송 일정을 앞당기고 모든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밤 10시 카이는 아직도 사무실에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물량 일정, 비용. 모든 변수를 고려해야 했어요. 그때 팀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둘은 나란히 앉아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답을 찾았어요. 호주에서 긴급 선적을 하고 항공 운송을 병행하면 납기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더 들겠지만 신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카이는 즉시 호주 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확답이 왔습니다. 호주 업체가 긴급 선적을 승인한 거예요. 그들도 카이와의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아온 관계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카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납기는 지킬 거라고 알렸습니다. 협력사 담당자들은 놀라워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쌓이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항공 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카이는 직접 공항으로 나갔어요. 화물이 하역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컨테이너였지만 그 안에는 약속이 담겨 있었어요.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밟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협력사 공장으로 직행했어요. 납기 2시간 전에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협력사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카이는 겸연쩍게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카이의 회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평판이 퍼졌어요. 더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신중했어요. 무리하게 확장하기보다 기존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는 협력사들을 직접 방문했어요. 그들의 생산 현장을 보고 니즈를 파악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통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지만 카이의 회사와 그 파트너들은 버텼습니다. 대체 공급망이 탄탄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중국 리스크를 극복하고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분석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해 가을 대규모 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카이의 회사도 참가했어요. 부스에는 새로운 공급망 모델을 소개하는 자료들이 전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중소기업 대표들이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자신들도 이런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카이는 정성껏 답변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하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단순히 계약서만으로는 안 된다고, 진심 어린 관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람회 마지막 날 작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올해의 혁신 기업을 선정하는 자리였어요. 카이의 회사가 후보에 올랐습니다. 공급망 혁신 부문이었어요. 카이는 시상식장 뒤편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상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자가 수상자를 발표했을 때 그의 회사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카이는 놀란 표정으로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든 카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금속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무게였고 신뢰의 무게였어요. 카이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팀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카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트로피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것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카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상쾌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주 업체 대표로부터 온 축하 메시지였습니다. 뉴스를 봤다고 축하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트너들로부터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었어요. 카이는 한 명 한 명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요. 회사로 돌아오자 깜짝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케이크와 샴페인을 준비해둔 거예요. 카이는 웃으며 그들과 함께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즐기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다음 주 선적 일정, 새로운 협력사 미팅, 품질 개선 회의. 스케줄은 빡빡했습니다. 카이는 다시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그의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축하는 짧게, 일은 길게. 그게 그들의 방식이었어요. 며칠 후 정부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이의 공급망 모델을 다른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어요. 공개 세미나를 열어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카이는 상사와 상의했어요. 회사의 경쟁력을 공개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상무는 의외의 답을 내놨어요. 공유하라고요. 한국 산업 전체가 강해져야 우리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한 달 후 대규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업인들이 모였어요. 카이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대체 루트를 찾았는지, 어떻게 파트너들을 설득했는지,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실패했던 순간들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메모를 하고 질문을 던지고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카이는 느꼈어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한국 기업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세미나가 끝나고 한 중소기업 대표가 카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었어요. 그는 카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자신도 용기를 얻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그의 손을 맞잡았어요. 힘내시라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카이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한 회사를 살린 게 아니라는 것을,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카이는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일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꿈을 꾸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도전하고 있을 겁니다. 카이는 그들 모두를 응원했어요.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카이는 재킷깃을 세웠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가 체결됐을 때 호주 업체에서 선물로 보낸 작은 광석 조각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카이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광석을 손에 쥐고 카이는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전화를 걸었는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걱정했는지. 하지만 모든 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화교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자신이 두 문화의 가교가 되어 한국 기업을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카이는 광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옥상을 내려와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컴퓨터를 켜자 새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으로부터였어요. 한국의 공급망 모델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변화는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기꺼이 협력하겠다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적었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자 메일이 발송됐어요. 화면 속 작은 비행기 아이콘이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카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도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신뢰를 바탕으로 끈기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카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어요.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반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카이가 처음 그 긴급 회의실에서 히토류 위기 소식을 들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졌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 카이와 그의 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자신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카이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메일함을 열었어요. 수십 통의 메일이 쌓여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는 중국 지사에 있는 협력사 담당자였어요. 제목에는 단순히 감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카이는 메일을 열었어요. 긴 편지였습니다. 지난 1년간 어떻게 위기를 함께 극복했는지, 카이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적혀 있었어요. 중국어와 한국어가 섞인 문장들이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카이의 가슴을 울렸어요. 한국과 함께라서 가능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카이는 화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지난 1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없이 새운 밤들, 긴장했던 협상들, 불안했던 순간들. 모든 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이 한 통의 메일로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카이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습니다.
자신도 감사하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카이는 그것을 꺼내 열었어요. 안에는 금속 샘플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협력사에서 보내온 것이었어요. 새로운 공급망을 통해 생산한 첫 번째 완제품의 일부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호주의 광산에서 채굴되고 베트남에서 가공되고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온 자원. 그리고 한국 기술로 완성된 제품.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국경을 넘은 신뢰의 결정체였어요. 카이는 그 샘플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한강 너머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카이는 문득 생각했어요. 자신이 이곳 한국에서 일하게 된 것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화교로 태어나 두 문화를 이해하게 된 것, 한국 기업에 들어와 일하게 된 것,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해결사가 될 수 있었던 것. 모든 게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고요. 오후가 되자 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분기별 성과 보고 시간이었어요. 카이는 자료를 준비해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1년 전과는 다른 여유가 보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카이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공급망 안정도, 납기 준수율, 파트너사 만족도. 모든 지표가 녹색이었어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수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가 가장 강조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파트너들과 쌓아온 관계, 위기 속에서도 지켜온 약속, 그것이 진짜 성과라고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팀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자는 거였어요. 1년간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기자는 의미였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그들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큰 유리창이 있었고 그 너머로 태극기가 보였어요. 완벽한 배경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태극기 앞에 모였어요. 키 큰 사람은 뒤에, 작은 사람은 앞에 섰습니다. 카이는 중간쯤에 자리를 잡았어요. 누군가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왔습니다. 10초 카운트가 시작됐어요. 팀원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이도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카이는 느꼈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여서 가능했다고.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 셔터가 눌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국 기업의 팀원들이, 그리고 그 가운데 화교 출신 무역 담당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요. 사진을 확인하는데 카이의 눈에 자신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셔츠에 달린 회사 명찰이 보였어요. 그 위에는 자신의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리카이샹. 중국식 이름이지만 한글로 쓰여진 그 이름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카이는 가슴팍의 명찰을 손으로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어도 쓸 수 있고 한국어도 쓸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인 사람.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한국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저녁이 되자 팀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어요. 평소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일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카이는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가끔 웃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다 한 팀원이 카이에게 물었습니다. 1년 전 처음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어땠느냐고요. 카이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두려웠다고요. 실패할까봐,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무서웠다고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정말 불가능해 보였다고요. 하지만 카이가 포기하지 않고 앞장서 준 덕분에 함께 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라고요. 진심이었어요. 그 말에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를 하자고요. 모두를 위해서요. 잔들이 부딪혔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깊었어요. 저녁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카이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정리할 게 있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을 정돈하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그러다 문득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1년 전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쓰던 것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디어들, 걱정들, 계획들. 그때의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카이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큰 글씨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낸다. 카이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카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낸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개선할 점도 많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끈기가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카이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닫았어요.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꺼내볼 날이 있을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에 서울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꿈이었어요. 카이는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가게를 지키는 상인들. 그들 모두가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일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화교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 기업에서 일하며 한국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호주 업체 대표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다음 분기 계약을 갱신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카이와 일하는 것이 즐겁다고 앞으로도 오래 함께하고 싶다고요. 카이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요. 이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트너들로부터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어요. 모두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뢰는 이렇게 지속되는 거였어요. 한 번의 거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카이는 컴퓨터를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어두운 사무실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함께 싸웠던 동료들, 밤을 새며 고민했던 순간들, 성공했을 때의 기쁨. 모든 게 이 공간에 배어 있었어요. 카이는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시원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카이는 재킷깃을 세우고 걸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저녁 약속을 가는 연인들, 산책하는 노부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의 눈에는 그 평범함이 소중하게 보였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도 그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별을 보기는 쉽지 않은데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카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별빛은 수백 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고. 먼 시간을 여행해서 지금 자신의 눈에 도달한 거라고. 신뢰도 그런 것 같았어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서 빛을 발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은 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이요. 버스가 왔습니다. 카이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한강을 지나고 있었어요. 강물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흘러가고 강변에는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카이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태어난 곳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키워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 곳이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요함이 그를 감쌌어요. 카이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카이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고요하게.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카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카이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천장이었지만 카이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만나야 할 사람들, 결정해야 할 사항들. 끝없이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카이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신뢰를 바탕으로, 끈기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면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들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카이도 함께 서 있었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잠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카이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국경을 넘고 기술은 사람을 잇는다고. 그것이 지난 1년간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앞으로도 계속 카이를 이끌 거였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잠들고 도시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 일하고 있을 거예요. 공장 야간 근무자, 병원 당직 의사, 24시간 편의점 직원. 그들이 이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카이도 다시 일어나 자신의 자리로 갈 거예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끝없는 도전, 끝없는 배움, 끝없는 성장의 여정이요. 카이의 호흡이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내일 아침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 보호기에는 세계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선들로 연결된 공급망 루트들이 대륙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선 하나하나가 신뢰였고 약속이었고 미래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나라, 신뢰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하얗게 물들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카이가 만든 변화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배우고 더 많은 파트너십이 생기고 더 강한 공급망이 구축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미중 갈등도 끝날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배운 교훈들, 쌓아올린 신뢰들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그것이 진짜 자산이었으니까요. 햇살이 카이의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카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카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어요. 회사 명찰을 달았습니다. 리카이샹. 그 이름이 오늘도 자랑스러웠어요.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카이는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을 향해.
회사를 향해, 새로운 도전을 향해.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카이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었어요. 카이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고, 신뢰를 지키자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미소였습니다. 희망의 미소였어요. 버스는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카이는 그 풍경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다시 앞을 봤습니다. 회사가 있는 강남을 향해, 동료들이 기다리는 사무실을 향해, 새로운 하루를 향해.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카이의 여정도 계속됐어요. 끝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야기였어요. 신뢰와 도전의 이야기. 한국과 세계를 잇는 이야기. 화교 출신 무역 담당자가 만들어가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